컵을 짚거나 문손잡이를 돌리는 아주 간단한 행동. 우리가 매일 정말 수백 번은 좋게 할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 행동 뒤에 숨겨진 아주 복잡한 오케스트라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순식간에 일어나니까요. 사실 저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거죠.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운동 조절학 관련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우리의 팔이 어떻게 목표물을 향해 뻗고 또 움켜쥐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깊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팔 기능의 기초부터 뇌의 역할, 그리고 신경계가 손상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정보량이 상당하죠. 네,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해서 봐야 할지 처음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복잡한 정보들을 명쾌하게 엮어보는 겁니다. 팔의 움직임이 단순히 근육의 힘이 아니라 뇌와 감각, 심지어 환경까지 함께 만들어내는 정교한 예술 작품이라는 걸 한번 실감나게 이해해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없어서요. 이 방대한 정보를 꿰뚫는 하나의 틀을 먼저 제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떤 걸까요? 자료에도 언급된 ICF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잡는데 아주 유용하거든요. 아, ICF 모델이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게 딱 길잡이 약과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팔의 문제를 단순히 팔 하나로만 보지 않는다는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신선했어요. 맞습니다. ICF 모델은 문제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뇌졸중으로 신체 일부에 마비가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이건 신체 기능 및 구조의 손상이에요. 근데 이 손상 때문에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죠. 아, 그건 활동의 제한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 가는 게 꺼려진다면 그건 사회 참여의 제약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기능, 활동, 참여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 이 틀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들으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명확하게 들어올 겁니다. 기능, 활동, 참여라. 꼭 요리 같네요. 좋은 재료가 있어야 멋진 요리 기술을 선보일 수 있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기술로 만든 음식을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서 비로소 의미가 완성되는 것처럼요. 그럼 그 첫 단계인 재료, 즉 신체 기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네, 그 신체 기능, 구조라는 기초 재료에는요. 먼저 근력이나 근육의 적절한 긴장도 같은 운동 기능이 있겠죠. 네, 그건 기본이겠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감각 기능이에요. 물건에 닿았는지 느끼는 촉각, 그리고 눈을 감고도 내 팔이 어디쯤 있는지 아는 고유 수용성 감각 같은 것들이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가끔 겨울에 두꺼운 장갑 끼고 주머니에서 동전이나 열쇠 찾으려고 하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촉각 정보가 차단됐을 때 겪는 어려움의 축소판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답답함이 그냥 일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시력이나 공간을 파악하는 시지각 기능, 어깨나 손목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는 관절 가동 범위, 아, 관절의 움직임 범위까지요? 네, 그리고 통증이나 피로 같은 요소들까지 모두 기초 재료에 포함됩니다. 이 재료 중 하나라도 신선하지 않으면 요리 전체의 맛이 달라지는 것과 같아요. 수 있을까요? 활동은 이 재료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실제 기술들이죠.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물체를 향해 손을 가져가는 팔뻗기, 영어로는 위칭이라고 하고요. 네, 팔뻗기. 그리고 물체의 크기나 모양에 맞게 쥐는 움켜잡기, 그라스핑, 그리고 잡은 물건을 손 안에서 굴리거나 다루는, 예를 들어 동전의 앞뒤를 바꾸는 것 같은 도수 조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 손 안에서 뭔가를 다루는 기술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동작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내느냐가 관건이죠. 그렇군요. 좋은 재료로 정교한 기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리를 아무리 잘해도 그걸 누군가와 나눠 먹거나 스스로 즐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참여라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맞습니다. 참여는 이 기술들이 모여서 실제 생활 속에서 의미를 갖는 단계입니다. 젓가락질이라는 활동을 통해 식사를 하고 타이핑이라는 활동으로 업무를 보는 모든 것이 참여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 뭐냐면 신체 기능 수준이 거의 비슷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네네. 한 사람은 높은 책상에서 불편한 의자로 일하고 이건 환경 요인이죠. 다른 한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이건 개인 요인이고요. 아, 그럼 이 두 사람의 실제 업무 성과, 즉 참여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팔 기능은 결국 팔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와, 그건 생각도 못 듣네요. 팔의 움직임 하나를 분석하는데 심리적인 요인이나 책상 높이까지 고려해야 한다니. 정말 입체적이죠? 그러고 보니 팔을 뻗는다고 하면 보통 팔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온몸이 협력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료를 보니 눈, 머리, 몸통이 다 관여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팔은 오케스트라의 솔로 연주자가 아니라 전체 연주자들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휘봉을 드는 건 시각, 즉 눈이에요. 눈이요? 네. 눈이 빠른 치우침 운동, 영어로는 사케이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빠른 움직임으로 목표물을 먼저 포착합니다. 아, 그러니까 눈이 먼저 정찰을 나가서 타겟을 확보하고 좌표를 찍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뇌에 저기로 갈 거야 라는 지도를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팔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경로를 살짝 벗어났네. 왼쪽으로 조금만 떠 하고 경로를 수정하는 피드백 역할도 하고요. 눈이 길을 터주고 내비게이션 역할까지 하는 셈이네요. 그럼 머리는 왜 따라 움직이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목표물이 시야 정면에 있지 않을 때죠. 아,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위치에 컵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가 돌아가 시야를 확보해야 하잖아요. 이때 전정 안구 반사, 즉 VOR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작동해요. VOR이요? 네, 덕분에 머리가 휙 돌아가도 우리의 시선은 목표물에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는 겁니다. 아, 머리가 움직여도 세상이 어지럽거나 흔들려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네, 정말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그럼 몸통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왠지 든든한 지원군 같은 느낌인데요. 네, 몸통은 단순히 팔이 붙어있는 기둥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움직임의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몸통은 팔이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단단한 기반, 즉 몸쪽 안정성을 제공하거든요. 아, 튼튼한 삼각대 위에서 카메라를 움직여야 흔들림 없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과 똑같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만약 팔이 닿지 않는 거리에 물건이 있다면 몸통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돌려서 작업 공간을 넓히는 역할도 하고요. 정말 온몸이 다 관여하네요. 다만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뇌졸중 환자분들처럼 팔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나타나는 과도한 몸통 보상은 오히려 팔 자체의 기능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어서요. 재활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눈, 머리, 몸통, 그리고 팔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완벽한 타이밍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핵심입니다. 이 모든 협응의 정점은 바로 타이밍에 있죠. 정상적인 움직임에서는 팔을 목표물로 운반하는 동작과 물건을 잡기 위해 손 모양을 만드는 동작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아, 동시에 일어나나요? 네, 동시에 병렬적으로 일어나거든요.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물건을 잡을 때 손가락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점, 즉 최대 벌림, 피크 에퍼처예요. 네. 그게 물체에 닿은 후가 아니라 닿기 직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닿기도 전에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건 뇌가 물체의 크기를 미리 보고 예측해서 이 정도 크기니까 이만큼 손을 벌려야겠다고 미리 준비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와, 그냥 탁 치는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움직임을 설계한다는 겁니다. 뇌가 미래를 예측하고 움직임을 설계한다니 정말 정교하네요. 그렇다면 이 복잡한 오케스트라를 주의하는 뇌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파트별로 담당자가 다 있겠죠. 물론이죠. 자료를 바탕으로 뇌 속 지휘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먼저 되뇌 겉질, 특히 운동 영역은 이 모든 연주의 총감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감독이요? 네, 저기 있는 뜨거운 커피잔을 손잡이 부분만 잡아야지 같은 구체적인 운동 계획을 세우고 정밀한 손 모양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죠. 대뇌 겉질이 총감독이라면 실제 액션을 외치는 조감독 같은 역할도 있겠네요. 움직임을 개시하는 스위치를 켜는 건 또 다른 부위가 담당하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건 바닥핵 또는 기저핵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닥핵의 몫입니다. 아, 바닥핵이요? 네, 움직임의 시작과 멈춤, 그리고 얼마나 큰 동작으로 움직일까 같은 움직임의 규모를 조절해요. 시작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이죠. 아, 그래서 파킨슨병처럼 바닥핵에 문제가 생기면 첫걸음을 떼기 어려워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지휘자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총감독과 시작 신호 담당이 있군요.
그렇다면 연주 중에 박자가 틀리거나 음이탈이 나면 누가 실시간으로 수정해 주나요?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손해의 역할입니다. 손해요. 네, 손해는 우리 뇌의 타이밍 전문가이자 오차 수정 전문가예요. 움직임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고요. 이 정도 힘으로 뻗으면 저기 닿겠지라고 미리 예측, 피드 포워드해서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예측까지 하는군요. 네, 그리고 실제 움직임에서 발생한 오류, 예를 들어 생각보다 컵이 멀리 있어서 팔이 덜 갔다면 그 오차를 즉시 수정하고 그 경험을 통해 다음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만들도록 학습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죠. 와, 손해가 정말 멀티플레이어네요. 타이밍, 예측, 수정, 학습까지. 그럼 뇌줄기나 척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뇌줄기와 척수는 무대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태프와 같아요. 아, 스태프요? 네, 기본적인 근육 긴장도를 유지해서 우리가 흐물흐물해지지 않게 하고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반사적으로 손을 떼게 하는 등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담당하죠. 이걸 종합해보면 총감독, 조감독, 타이밍 전문가, 무대 스태프 중 단 한 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연주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휘자 중 하나라도 아프면 연주가 엉망이 되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팔 움직임에 어떤 구체적인 결손이 나타나는지 자료에 여러 사례가 나와 있던데요. 네, 손상 부위별로 나타나는 문제의 양상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손상된 부위에 따라 아주 특징적인 어떻게 보면 그 부위의 역할을 거꾸로 보여주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감각저하, 즉 촉각이나 내 팔의 위치를 느끼는 고유소형성 감각이 떨어지면요. 네. 컵에 손이 닿았는지, 컵이 손에서 미끄러지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 힘 조절에 실패해서 플라스틱 컵을 꼭 쥐어 찌그러뜨리거나 반대로 스르륵 놓치기 쉽죠. 아, 그래서 계속 눈으로 자기 손을 확인해야만 겨우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손해가 손상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그 만능 제주꾼인 타이밍과 오차 수정 전문가가 없어진 거잖아요. 손해가 손상되면 그 전문가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죠. 팔을 뻗는 궤적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마구 흔들리거나 목표물을 휙 지나치거나 한참 못 미치는 현상. 이걸 디스메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나타납니다. 아, 특히 움직이려고 의도할 때 손이 심하게 걸리는 의도 떨림이 특징적이에요. 실시간 수정이 어려워지니 팔을 뻗는 모습이 부드러운 곡선이 아니라 지그재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럼 파킨슨병처럼 바닥핵에 문제가 생기면요. 시작 신호를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시작만 어려운 건가요? 시작도 어렵지만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위축된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핵 문제의 특징은 느리고 작은 움직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느리고 작은 움직임이요. 네, 동작 시작 자체가 어렵고 운동 시작 지연, 일단 시작해도 전체적인 움직임이 아주 느려지고요. 운동 완서, 특히 물건을 잡기 위해 손가락을 벌리고 닫는 움직임의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지는 현상, 운동 크기 축소가 나타납니다. 자료에서 뇌졸중 후에 나타나는 공동 운동 패턴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건 어떤 현상인가요?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건 위운동신경세포 손상, 대표적으로 뇌졸중 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뇌의 섬세한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마치 아기 때처럼 원시적이고 큼직한 움직임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시적인 패턴이요? 네, 예를 들어 팔을 앞으로 뻗으려고 하면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움직임이 한 묶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개별적인 악기 연주가 안 되고 그냥 한 덩어리로만 소리가 나는 거군요. 정확해요. 이 공동운동 패턴 때문에 팔을 효율적으로 뻗기 어렵고 특히 쥐었던 물건을 놓기 위해 손가락을 쩍 펴는 동작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어깨 통증 같은 근골격계 문제도 당연히 팔 뻗기에 영향을 주겠죠? 물론입니다. 어깨 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제한되거나 통증이 있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통증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팔을 뻗는 대신 몸통을 과도하게 돌리거나 옆으로 구부리는 보상작용이 아주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움직임의 정확도와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손상 부위별로 문제가 이렇게나 다르니 재활도 당연히 달라져야겠네요. 뇌를 어떻게 다시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핵심일 텐데 자료에서 어떤 해답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질문이 재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어떻게 뇌가 다시 배우게 할 것인가? 단순히 팔 근육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자료는 몇 가지 핵심적인 재활 원칙을 제시해요. 첫째,
목표 중심 훈련입니다. 목표 중심 훈련이요? 네, 그냥 의미 없이 아령만 드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컵을 잡아서 물을 마신다와 같은 실제 생활과 연결된 의미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뇌의 학습을 훨씬 더 강력하게 촉진한다는 거죠. 아까 정상적인 움직임에서는 팔 뻗기와 손 모양 만들기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재활 훈련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병렬 훈련의 원칙이에요. 팔 뻗는 연습 따로, 손가락 쥐는 연습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동시에 연습해야 실제 움직임과 가까워지죠. 또한 뇌가 미리 예측하는 과정, 피드포워드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 피드백,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설계해야 하고요. 감각의 중요성도 여러 번 강조되던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촉각과 고유 소용성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물체의 무게나 재질에 맞춰 적절한 힘으로 쥐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네네. 또한 아까 삼각대 비유를 하셨듯이 안정적인 몸통과 어깨가 있어야 정교한 손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몸쪽 안정성을 확보하는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을 계속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뇌는 오류를 통해 배우거든요. 아, 실수를 통해서요? 네. 매번 똑같은 크기, 똑같은 무게, 똑같은 위치에 있는 물건만 잡게 하면 뇌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하지만 물체의 크기, 무게, 위치를 계속 바꿔주면 뇌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고 이번엔 힘 조절에 실패했네?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적응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재활이란 뇌가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난이도의 오류를 똑똑하게 설계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팔을 뻗고 무언가를 잡는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뇌와 온몸이 협력하는 정교한 교향곡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ICF 모델을 통해 기능에서 활동, 그리고 참여로 이어지는 큰 그림을 봤고요. 네, 눈, 머리, 몸통의 섬세한 협응, 그리고 뇌 속 지휘자들의 역할까지 차례로 살펴봤죠. 맞아요. 이제 컵을 잡는 평범한 움직임도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뇌의 특정 영역 손상이 어떻게 그렇게 고유한 움직임의 문제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해 본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악기에 따라 불협화음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손상된 뇌의 부위에 따라 움직임의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뇌는 어떻게 움직임을 계획하고 학습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요.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뇌는 에너지 소모나 움직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 움직임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탕으로 그 방법을 계속 수정해 나가죠. 재활은 바로 그 최적화와 학습 과정을 다시 설계하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흥미로운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자료에서 어포던스, 우리말로는 행동 유도성이라는 개념이 잠시 언급됐거든요. 아, 어포던스요? 네. 주변의 사물이 우리에게 나는 잡기 좋아, 나를 밀어줘 하고 마치 행동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공한다는 뜻인데요. 오늘 하루 주변의 사물들이 청취자분께 어떤 행동을 제안하고 있는지 한번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 재밌는 제안이네요. 문손잡이의 둥근 모양, 컵의 두께, 스마트폰의 크기가 어떻게 여러분의 손 모양과 움직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지 말이죠. 아마 일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